번째 거 합니다. 이거 시간이 기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하니 교재는 3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할 거예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 또 여기다 잠깐 써놔볼까요?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단기 금융 상품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저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쓰는데 당연히 외워야겠죠, 여러분들도.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말이에요, 그 주식을 갖고서 많이 설명을 해요. 시험 문제도 대부분 다 주식 문제예요. 채권도 근데 여기 있거든요. 채권은 근데 왜 시험 문제 안 내냐면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테는 회계 2급, 회계 1급 여기까지는 대부분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여기 주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주식 거래할 때 돈만 딸랑이에요, 한 주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계산하시는 분들은 얘가 되게 귀찮아.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이 있었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은 뭐 별반 큰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여기다가 칸을 잘 사용해야지. 단기 매매 증권.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얘 투자 목적이라고 되겠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용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기록하는 용어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말뜻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면 저처럼 망해요. 맨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투자니까, 그다음에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 단기 투자 자산, 투자라는 항목이 좀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옛날에는 저기 이렇게 전산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 증권회사의 객장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겠죠. 그때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그냥 왠지 일찍 치고 있어, 장 끝날 때까지. 근데 얘가 HTS 시스템이라든지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에서 사람들을 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반가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없는 경우 있고, 사람이, 여러분들도 연예인들 특히나 많이 그러는데, 사람이 목돈을 벌었을 때 그 돈 관리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 돈을 항상 최소한 30% 이상은 띄어놔야 돼요. 저축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빚은 30% 이상 내면 안 되고, 돈 벌었을 때는 30% 이상은 꼭 띄어놔야 돼.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12개월 동안 얼마를 띄워놓으라 그랬어. 계획이야 여러분이 하겠지만 단위로 무조건 100만원. 1년만 딱 살아보세요. 삶이 바뀔 거예요. 그럼 이건 여지껏 수업 듣는 거 중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실천만 하면. 그리고 1년 딱 만기되면 이슬이 한 병 보내세요. 적금 타시는 분들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또 진짜 이슬이 한 병만 보내기만 해봐라. 자,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또 자격 시험에서
알아야 될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단계, 취득 단계에서 알아야 될 거. 자, 우선 취득 단계에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주식 한 주를 갖다가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래요. 그리고 시가 지금 거래되는 한 주의 가격은 얼마냐고 그러자면 얼마라고 할까? 7,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 알겠죠? 단가 표시한 거는 액면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는 얼마라고요? 7,000원. 자, 얘를 갖다가 지금 한 주를 현금 주고 샀어요. 취득 목적이 뭐라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그러면 기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지금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하겠죠. 샀으니까. 그때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기록하라고요. 얼마짜리예요, 얘? 여러분들이 지금도 금방 헷갈린 것처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줘요. 액면가액하고 시가. 근데 단기매매 증권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시세차익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액면가액이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근데 왜 가르쳐줘요? 나중에 우리 자기주식 배울 때 자본계정에서 자기주식 배울 때는 액면가액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구분 제대로 못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액면가액, 시가 두 개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만 잘 이해하셨다면 단기매매 증권은 시세차익 목적이라면서요. 액면가액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액면가액은 단기매매 증권일 때 목적만 알면 개무시한다. 그리고 뭐만 쓴다? 시가만 적용한다. 이해되셨음? 그래서 시가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여기 7,000원을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얼마를 줬어요? 대변에는 현금을 줬다 그랬었죠? 현금 얼마가 나왔을까? 아이 액면가액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니까. 주식 7,000원짜리 샀으면 현금 얼마 줘야 돼? 7,000원 줘야지. 액면가액은 신경 쓰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요, 여기 수수료라는 걸 반드시 내게끔 돼 있어요. 그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얘기했다면 현금은 얼마를 썼을까? 7,500원 썼겠죠. 이해되셨음? 그리고 그 500원 수수료 발생한 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네. 500원. 자,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잠깐 설명해 갈게요. 여기다가 수수료는 얼마가 있었냐면 5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기매매 증권은요, 지금 취득 단계라 그랬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회계 원리 배울 때 상품 살 때 부대비용 발생하면 그게 부대비용에 포함시키라 그랬었죠. 기억나요? 앞으로 회사에서 사는 모든 취득 단계에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에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자산의 이름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됐음? 근데 거기서 단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얘예요. 얘도 지금 취득이잖아. 단기매매 증권은 자산이죠. 그러면 얘 주식을 사지 않았다라면 이 여기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얘가 우리가 배웠던 부대비용이에요. 맞죠? 부대비용은 자산으로 기록하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얘가 부대비용 일종이 맞아요. 부대비용인데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 해서 영업외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취득 단계에서 자산 취득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수수료 비용 별도로 쓰는 건 부대비용 별도로 쓰는 계정은 얘 하나밖에 없어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이 항목이라는 얘기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매매증권에 관련돼서는 취득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회계 처리할 줄을 알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를 할 건데요? 두 번째로는 보유 단계. 보유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보유를 하게 되냐면은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12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 이 단기매매증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 여기 주식의 값은 지금 매일매일 바뀌겠죠. 매일매일 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 바뀌어요. 수시로.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주식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얼마였었어요? 7,000원이었다고 좀 예를 들었죠. 그러면 12월 30일 날 이 주식이 그대로 또 7,000원이니까 그대로 7,000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아무래도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때 시가는 얼마가 됐었냐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10,000원이라고 가정하느냐고요? 저 맨날 잃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좀 따발라고 여기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갖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용어를 12월 31일에 이 금액을 공정가치라고 부를 거예요. 자,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는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우리가 또 회계 처리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왜? 재산이 지금 변동이 되고 있잖아.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값이 얼마가 더 증가한 거예요? 3,000원? 그 증가한 만큼만 또는 감소한 만큼만 그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3,000원. 자, 대변에는 뭐라고 적느냐면요.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얘는 지금 판매한 게 매각한 게 아니라 처분한 게 아니라 평가한 거라 그래요. 보통 평가 이익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언제요? 보유 단계일 때. 되셨죠? 자, 이렇게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값은 앞으로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라고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기 7,000원짜리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월 31일 날 평가한 그 금액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실제 가격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이익이겠어요? 없는 이익이겠어요? 그렇지.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얘는 비용이 아니라 벌었으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처분 단계를 갖다가 기록할 줄을 아시면 돼요. 자, 처분 단계 할 때 예를 들어서 얘는 3월 31일 날 처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때 공정가치는 얼마였었느냐? 그때 가격은 올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왜? 내 바램이니까. 그래서 이때 가격은 15,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5,000원의 현금으로 받고 팔았어요. 근데 여기도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수수료는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수수료는 500원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팔았으니까 우리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현금은 차변에 얼마 받았겠어요? 현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붙어 있어. 차변에 현금은 지금 15,000원을 받았겠죠.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는 나중에 계산할게요. 지금 주식 거래한 것만 먼저 적어요. 현금은 15,000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은 처분했겠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짜리가 지금 나갔어요?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얼마짜리였었냐고요? 10,000원짜리를 지금 파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돈 받은 거 현재 가치는 15,000원이지만 내가 주고 샀던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짜리라고요? 10,000원짜리란 말이에요.
선생님 7,000원 주고 여기 12월 30일 날 평가해서 3,000원 더 올려놨잖아.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같은 걸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이렇게 10,000원. 그러고 나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요? 5,000원은 뭘까요? 처분했죠. 그래서 똑같이 단기매매증권 처분 뭐라고 쓴다? 처분 이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5,000원 생겼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단기매매증권 내가 처음에는 물론 7,000원 주고 샀지만 평가하고 나서 이번에 팔았을 때 지금 이익이 5,000원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창구에 계신 분이 직원이 수수료 500원 주세요. 그럼 나는 5,000원을 번 거예요. 5,000원에서 수수료는 빼야겠어요. 당연히 수수료 빼야 되겠죠. 그럼 내 이익은 5,000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뀐다? 이거 모를 사람 없겠죠. 4,500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창구에서 돈 15,000원 준 다음에 500원 주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겠어요? 자기네 거 돈 빼고 주겠어요? 그럼 현금은 나한테 얼마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 하시기 때문에 수수료는 저처럼 나중에 따로 계산하시는 게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14,500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다 배웠네요.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해서 단기매매증권은 시험 볼 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여기 계정이에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유 단계, 여기 처분 단계, 그다음에 중요한 출제 항목들을 제가 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다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영업 외 지금 현재는 다 수익 계정으로 해놨죠. 반대라면 영업에 저기 영업에 비용이 되겠죠. 손실이 난 경우에라면. 이해되셨어요? 처분할 때는 나타나면 안 돼요. 처분할 때는 수수료가 이익 아니면 손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손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손실 금액이 더 커지겠죠. 수수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처분할 때 뭐든지 그래요. 처분할 때 뭔가 수수료 비용이 생기면 처분하면 분명히 이익이나 손실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손실일 때는 비용이 들어가면 더 커지겠고, 이익일 때는 이익이 줄어들겠죠. 수수료만큼은.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수수료는 취득 단계에만 적용? 오케이. 그것도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업의 비용도 똑같이, 영업의 얘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지. 얘는 취소가 안 돼. 자,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여기다 쓰면 되나?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35페이지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이란 설명 나와 있죠. 거기 매매 차익 목적이라고 그 목적 잘 구분해 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겠죠.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돼요. 이런 용어로 설명하면서 주식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기록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기 매매증권은 여기 지금 설명 나온 거 미리 구분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증권은 여기 지금 여기 주식을 갖다 설명해 드렸지만은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이내 12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샀을 때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쓰는데요. 여기 단기 매매
이렇게 하지 말자. 예시당초 설명할 거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단기 그 매매 증권에는 크게 이게 지금 주식, 증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불러요. 유가증권. 근데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지분증권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답니다. 지분증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얘기해요. 채권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주로 주식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회계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이라든지 증권계에서 금융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에서 구분할 때는, 즉 회계 담당자가 회계 개정 과목으로 처리할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쓰는 종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용어도 써요. 여기 회계 개정 쓸 때 매도 가능 증권도 또 쓰고, 또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도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로 또 쓰냐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우리가 회계 개정 명칭이 있어요. 개정의 이름이랍니다.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명칭.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기 보유증권은 무엇을 샀을 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쓰느냐면 채권을 샀을 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쓰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얘는 지분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분은 주식을 의미해요. 여기는 채권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개정에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그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이런 용어들로 구분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는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 그랬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나중에 설명하고,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언제 여러분이 기록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채권을 살 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의도 이런 걸 갖고 샀을 때 그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기가 보편적으로 1년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이 있었죠. 대부분은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자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요,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여러분한테는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언제 이 용어를 기록하냐면 타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했을 때, 그리고 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지분을 취득한 목적이 지배 목적일 때, 그 회사를 지배 목적으로 타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게 되면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세무 1급까지 요거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고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개정 과목이 4개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이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떤 때 이 용어를 쓰느냐면, 지금 이 주식을 샀을 때 목적이 뚜렷하게 없어요. 주식을 사긴 샀는데, 그럴 때 쓰는 계정,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예를 들었기 때문에 타 회사의 주식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샀다,
팔 수 있을 때 없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막 내가 팔 수 있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보통 요즘 그 BTS 유명하죠. BTS 소속사 어디게요? 빅히트 뭐라고요? 몰라요? 아니 얘기해줬잖아. 빅히트라는 회사 작년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러면 종합 기획사거든요. 연예 기획사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제가 기획사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법인을 하나 세웠어요. 법인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인은 자본을 회사를 만들었으면 돈이 있어야지 뭘 시작하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본 계정 쓸 때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이 기록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했는데 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내가 자본금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좀 있어야겠어. 근데 난 그 정도 돈은 없고 일단은 법인에 1억 정도 갖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주식이 아직도 얼마가 더 남아있겠어요? 9억 정도는 더 남아있겠죠.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지금 10억이 필요해.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은 먼저 1억만 갖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돈이 더 필요하니까 내 주식의 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1억 투자해서 지분 100%를 다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가야겠죠. 왜냐면 지금 막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 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았겠죠.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사? 지금 막 만들어진 회사인데 상장 누가 시켜주나? 상장을 할 때 최소한 5년 동안 흑자 돈을 벌어야 돼. 이익이 나야지만이 상장이 돼요. 5년 이상 됐죠? 그러니까 사업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친한 형이야. 근데 사장님인데 그래서 저기 권희애 씨한테 가서는 자 내가 지분 10% 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투자하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권희 씨는 사장님이고 돈이 그 정도는 있어. 그래 뭐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투자해드리죠. 뭐 주는 셈 치고. 그러면 난 주식을 10% 줘야 되죠. 근데 주식에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막 시작했는데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라고 그거. 근데 주식을 받긴 받았어. 그리고 1억을 저한테 주겠죠. 근데 거기 회계 담당자가 은비 씨야. 그러면 돈은 회사에서 1억이 나갔어. 그러면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도 있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팔아야지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는 단기 매매 증권 기록할 수 없죠.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야? 주식에 만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에요? 이것도 아니잖아. 권희 씨가 나를 지배할 목적으로 1억 빌려줬겠어? 여기 지분 몇 %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10%밖에 안 줬잖아. 그럼 기록 못하죠. 그럼 남은 거 뭐가 있어요? 그래 그때 기록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얘는 지금 상장도 안 돼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최소한 5년 연속 여기 이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막 만들어졌으니 1년 이내에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팔 수 있다서 누가 산다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주식을 받긴 받았잖아. 기록해야 되겠죠. 즉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처럼 여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도 아니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아니고 지배할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리버리할 때 보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요 유동자산에도 있고 비유동자산에도 있고 양쪽 다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유동이겠어요? 비유동이겠어요? 그 대부분 다 비유동이란 말이죠. 왜? 언제 팔릴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디처럼 JYP처럼 성공하게 되면 상장하게 되면 떼돈 버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용어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그 용어들도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다 설명해 드렸고, 보편적으로 얘를 다 뭐라고 부른다? 금융기관에서는 유가증권이라고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서 유가증권을 구분할 때는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란 용어로 구분하더라. 근데 이런 용어 막 배우니까 나중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은 이런 용어 나와도 나 이거 알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보편적으로 금융의 용어 같은 거 많이 알면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용어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재 35페이지에,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 다음에 A, B, C로 나와 있죠. 거기다 읽어보라고 제가 시킬게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6페이지에 D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D. D에 보시게 되면 이자와 배당금의 회계 처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거기 주식을 갖고 있으면 12월 31일 날 12월 법인인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돈 벌었다는 뜻이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제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분만큼. 그러면 배당 주면은 거기 뭐라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배당금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면 되죠. 우리 수익 계정에서 이자 수익은 배웠는데 배당금 수익 배운 적 없죠. 지금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다 치고 37페이지에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요.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있는 거죠. 당좌자산의 그 중에서 어디? 단기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계정들 써놨던 거 옆에다 펴놓고 이 계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거기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오늘 수업이래네. 이번 시간 수업이요. 그지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여기 여러분들 단기매매증권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문제 천천히 필수예제 있잖아요. 뒤에 있는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지금 배운 내용들 교재 차근차근 정독해서 다 읽어보시고 필수예제만 한번 풀어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집에 가서는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것들 하셔야죠. 놀던지 아프지 말고. 자, 요거 지울 겁니다. 지웠는데. 저기 사진 찍은 거 저기 좀 복수한 왕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사진 찍은 거